네, 오늘은 무학대사. 무학대사는 정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흔히 무학대사 하면 생각나는 격언이 있죠.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이성계와 아주 친하다고 해야 되나? 뭐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로 유명합니다. 남의 보리암에서 뭐 기도를 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디 기도처가 또 있었는데 근데 계룡산인가는 오르려고 했는데 못 올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그 전설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무학대사에서 갑자기 이성계가 무학대사께 스님이 오늘따라 돼지같이 보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나보고 스님 돼지같이 보이는데요. 그러자 이제 무학대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늘따라 대왕께서는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태조가 이제 의외다, 이거 무슨 말이지? 그래서 아니 스님께서는 어찌 농을 하지 않으십니까?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였는가 봐요. 그러자 무학이 하시는 말씀이, 돼지 눈에는 돼지 눈으로 보면 모두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라고. 그야말로 최고수의 농입니다. 아주 훌륭한 명언이죠. 오늘날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로서 아주 어떤 프레임, 내가 정해놓은 프레임대로 세상을 보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그런 말을 아주 풍자를 잘한 걸로, 우리 시시때때로 이런 오류를 늘 범하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일이 뭐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 덕에 많은 그 유명세를 탔지만 우리 선종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지공, 나옹, 무학, 이 세 분의 스님을 3대 화상이라고 그래요. 삼화상이라고 그럽니다. 성강사에 가면 아직도 지신기명례 하면서 8번째, 7번째 지신기명례 하면서 지공, 나옹, 무학, 삼화상 예불문에 들어있어요. 성강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통도사 그 삼성가게 보면 지공, 나옹, 무학, 삼화상 영정이 그 안에 모셔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점안식을 할 때도 지공, 나옹, 무학, 삼화상을 따로 이렇게 글씨로 적어놓고 단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지공, 나옹, 무학 스님 앞에 제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점안식을 해요. 증명법사로 초청해서 합니다. 그래서 삼화상 청도 있어요. 연불문에. 그 점안식 하면 연불문에 삼화상 청이 꼭 들어가요,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 무학 스님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겠죠. 무학 스님은 1327년에 태어나서 1405년이에요. 나옹 스님의 제자로 유명해요. 지공 스님의 제자 나옹 스님의 제자 무학. 그런데 나이를 보면 7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렇게 나옹 스님이 7살 많아. 그냥 형인데 7살 많으면 형인데 그냥 사형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제자로 됐다는 것이 좀 의외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나옹 스님은 일찍 열반하셨고 50대 중반인가 이때 열반하셨고요. 무학 스님은 그래도 한 70세 가까이 사셨네요. 한 70세 더 사셨네. 자, 무학 스님은 지공, 나옹의 법맥을 이은 걸출한 선생님에도 지금까지 불교적 측면보다는 풍수 그리고 권승 이런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주로 다뤄줘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태조 이성계와 가까이 지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대기를 보면 정치랑은 좀 먼 행보가 더 많았지, 잠시 정치를 했지, 같은 이성계랑 좀 가까웠다 할 뿐인 것 같아요. 뭡니까? 사실은 무학 스님도 별로 그렇게 자료가 별로 없고 저술이 별로 없어서 정확한 일대기는 알 수가 없고, 그냥 그 제자인 조림이 지은 이 묘음존자 탑명, 이 탑비를 통해서밖에 잘 알 수 없다고 그래요. 합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탄생설화가 있어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10년간 수도하던 아버지, 그리고 어떤 도승 스님 밑에서 10년 동안 무건정진하던 여인, 그 탑비에는 그렇게 여인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다. 산속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벙어리를 지내며 기운을 함축한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전해진다. 그렇게 답니다.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지, 무건하며 아이를 갖기 위해서 10년간 공을 들이다가 만난 10년 동안 또 수도하던 부친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학이 날아와가지고 감싸 안아줬대요. 그래서 무학이라고, 어렸을 때 이름을 무학이라고 그랬대요. 무학. 이때 이제 어렸을 때 무학은 춤출 무자예요. 춤출 무자, 학자. 이고 출간 이후의 본명은 무학이에요. 없을 무자, 배울 학자. 배울 게 없다. 이제 다 배워가지고 이제 유학, 무학 이런 거 경전에 나오잖아요. 유학인, 무학인. 우리는 이제 유학인이고, 많이 배워서 배움을 초월하면 무학인이 되는 거죠. 무학인이 되라고 법명을 무학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출가 후에 용문산 부도암과 진주 길상사, 묘항산 금강굴 등지에서 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고 중국으로 가십니다. 무학대사도 중국으로 가세요. 26세 때 원나라로 들어가서 당시 선풍을 일으키고 있던 인도승 지공스님을 만나요. 이러면 지공스님의 법력을 이은 스님이 나홍스님인데, 지공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도를 인정받았다, 인가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형사제인데?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이러면 사형사제잖아. 그렇게 하고, 또 중국에서 법천사라는 절에서 뜻밖의 나홍 스님을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여기서 만나는데, 이 나홍 스님 무학이 아주 큰 그릇임을 알아보고 같이 함께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수행도 했답니다. 무학이 31살 때 한 6년 정도 이렇게 그 중국에서 만행을 하고 수행을 하다가 31살 때 귀국을 했는데, 나홍 스님이 먼저 귀국해 있었다고 합니다. 나홍 스님은 이제 여기 원효암에, 천성산 원효암에 계셨을 때라네요. 1359년에 무학은 다시 나홍 스님을 찾아갔고요. 나홍 스님은 이때 무학 스님에게 불자, 전법을 상징하는, 법을 상징하는 불자, 먼지 털이개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불자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다시 의발을 전해줬대요. 의발은 이제 가사 바루인데요. 이 스님이 제자에게 가사 바루를 줬다면 다 준 거예요. 이제 법을 준 거예요. 스님이 뭐 줄 게 법밖에 더 있어요. 법을 제자에게 준 겁니다. 1376년 회암사를 크게 중창한 나홍 스님이 양주 회암사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 가보긴 했는데, 혼자 이렇게 가보긴 했는데, 그 절 터만 이렇게 남아있고 옆에 조그만 절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언제 한번 순례 때 양주 회암사를 꼭 가보고 싶네요. 거기에 가면 지공 스님, 나홍 스님, 무학 스님 부도도 거기에 있어요.
고려 후기, 조선 초 가장 큰 절 중에 하나가 회암사예요. 그래서 회암사에서 나홍 스님은 무학 스님을 불러가지고 수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학대사는 그 이후에 나홍 스님 입적한 이후에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자취를 감췄고 공양왕이 왕사로 삼으려고 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설봉산 서광사기에 이렇게 보면 무학이 안변 설봉산 토굴에 머물 때 이성계가 찾아와 해몽을 부탁했다라고 그래요. 그 해몽 너는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렇게 해몽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서로 친밀하게 가까이 지냈다고 그래요. 1384년에. 그러니까 그 1327년생이니까 60세, 50 몇 세 이때부터 이성계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랬습니다. 이성계는 1392년 새 왕조를 창건했고 왕위에 오른 뒤 무학을 왕사로 책봉하고 묘엄존자라는 호를 내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시기가 이제 이성계 혼자만 불법을 믿고 정치 세력 모두 다 이제 배불 세력이다 보니 무학대사도 큰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풍수지리에 뛰어났던 이 무학대사가 태조 이청으로 양주 회암사에 머물며 한양천도를 도왔다라고 그래요. 한양을 설계했다. 그 무학대사가 얼마큼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천도를 돕고 또 이성계가 왕위를 태종에게 물려주고 물려줬다라 하기가 좀 그렇죠. 태종이 거의 뺐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물려주고 함흥에 머물 때 함흥의 차사로 찾아가서 그 마음을 돌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무학대사는 평소에 보살행 중에 하나인 영아행을 극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되게 몸소 실천하고 또 겸허하고 천진스러운 생활로 일관을 했다라고 그래요. 권승하고는 좀 다르게 아이 같은 스님, 천진스러운 스님이었다라고 합니다. 무학 스님 열반하자 사리를 회암사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하모 스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무학대사 후에 조선 초기에는 거의 큰 스님이라고 부를 만한 스님이 잘 없는데 하모 득통 스님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스님으로 우리 금강경 오가에라고 있거든요. 금강경을 이렇게 5 스님들이 이렇게 주석을 단 것을 다 함께 모아서 거기에다가 스님도 주석을 달았어요. 그것이 금강경 오가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면 금강경 오가해를 반드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것을 편집해서 만든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하모 득통 기화 스님은 이제 1376년에 태어나서 1433년에 열반에 드신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태어나서 고려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자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서 이제 배불론이 거세게 몰아치던 조선시대 초기의 유불 과도기에 대선사요, 대교학자로 유학자들을 설득하고 또 불교를 수호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 고승이 하모 득통 스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배승론이죠. 배승론. 승려들을 배격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도에 넘칠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조짐이 굉장히 많이 크죠. 우리 스님들이 잘못하니까 어제도
웬 날벼락이야? 어제 그 총무원장 스님이 갑자기 뭐 금방이라도 퇴진할 듯이 하더니 갑자기 12월 31일 날에 퇴진한다. 종단을 개혁을 하고 자기 아니면 개혁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은 좋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고 박근혜가 똑같아.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기 직전에 스스로 내가 개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지. 이제 박근혜는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퇴진하고 내려왔는데 스님께서는 우리 박여사보다 못하면 어떡해요. 박여사는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조용히 내려오셨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부인께서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개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이게 이런 것이 이제 그 배승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들을 배격하는 분위기가 스님들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어떻게 저 출가자가 부처님 제자가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이제 출가자가 제가자를 보호해주고 걱정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제가자가 출가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그렇게 돼서 분위기가 이제 아마 고려시대 말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지 않았겠나요. 유생들이 볼 때는 저 스님들 무식하다 막 이러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이런 게 지식인들이 볼 때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배불론이 굉장히 팽배해지지 않았겠나 생각은 듭니다. 뭐 우리 그 불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시대 후기에 스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들을 기회도 잘 없고 또 그 당시 뭐 따로 연구된 것도 이렇게 볼 기회도 잘 없는데 이렇게 모든 유생들이 거의 뭐 배부를 하고 거의 모든 건 아니에요. 이색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불교적이었고 몇 분의 유생들은 친불교적이었는데 주류였던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불교를 불시작변이나 심기리편 이런 걸 지으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불교를 비판을 했어요. 우리 스님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을 해서 그러겠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배승론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득통 스님은 어린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가 하루에 수천어를 기억하는 탁월한 아주 천재였어요. 유학을 굉장히 공부를 깊게 했는데요. 성균관에 들어가서 했을 정도니까 12살 때부터 동문 수학했던 같은 친구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는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자, 주자가 불교를 헐뜯는 말을 들어서 불법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했네.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보다가 비로소 진실을 깨달아 부처님께 귀하게 되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출가를 했다라고 그래요. 1396년에 그 위성계 체제가 들어서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삭발한 함원은 이름의 양조 회암사로 가서 무학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네요. 그래도 역대 가장 큰 선지식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초발심 때 받았다는 건 참 부럽습니다. 1404년 봄에 함원은 다시 회암사로 돌아가 방을 하나를 치우고 거기서 이제 용맹정진을 해요. 행주자와 어묵동중에 오로지 화두 일념으로 지내고 그러다가 이 수마까지 항복받고 조름까지 항복받고 그리고는 깨달음을 얻어요. 어느 날 밤에 주변을 거닐다가 호련히 깨닫고 하시는 말씀이 가고 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돌리니 산뼈가 구름 속에 우뚝 섰다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하면 가고 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돌리니 산뼈가 구름 속에 우뚝
섰다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네요. 그 후 해양산 봉암사와 사불산 대승사, 오대산 월정사 등지에서 금강경과 반야경을 설하여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라고 합니다. 한모 득통 천사의 법력에 대한 소문이 두루 전파되면서 1421년에는 세종대왕이 그를 불러 개성 대자사에 머물게 했어요. 세종대왕은 즉위하면서 배불 정책을 아주 세게 단행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는 불교를 옹호하고 그 청와대 안에 내불 땅을, 당신은 청와대가 아니지 경북구 안에 내불 땅을 건립을 해서 했던 그 태자사는 이제 어찰입니다. 왕가에서 하는 어찰이에요. 1431년에 문경 희양산 봉암사에서 가가지고 퇴락한 저를 크게 중수하고 그곳에서 법을 펴던 하모는 1433년 58세의 나이로 입적하십니다. 당시 이렇게 배불론이 크게 하던 그 조선 초기에 가장 똑똑한 스님, 가장 석학인 스님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거센 이제 배불을 그나마 이제 좀 한 몸으로 받아낸 스님이지 않았겠나. 오늘날에 이와 같은 스님 왜 우리에게 없나. 이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자에게 저 스님 너무 훌륭해 라는 이런 스님이, 그런 유명한 스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곳곳에 은거한 스님은 많이 있어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 스님들, 유명한 스님들 중에 제가 승속을 초월해서 저 스님 너무 멋있다, 훌륭하다 이럴 스님이 잘 없어요. 법륜 스님은 참 훌륭한 분인데 스님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참 우리 스님들이 아집이 너무 강하다 생각이 들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